박서진 새집 공개, 55억 원 집의 놀라운 내부 모습은? 집 내부를 공개하다? 가수 박서진이 삼천포 첫 번째 단독주택에 이어 두 번째 단독주택을 계획했다. 지난 27일 채널 박서진에는 두 번째 집의 공사 상태를 확인하는 박서진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박서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시골집이면 앞으로 지을 집은 강남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만큼 고급스럽다 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첫 번째 집하고 10분 거리긴 한데 지금 있는 집은 시내와도 조금 떨어져 있고 위치도 외진 곳이다. 지금 새로 짓는 곳은 시내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경찰서는 문 열면 바로 옆에 있다. 병원 시장도 다 근처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 나이가 들수록 외진 곳보다 도시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어떤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알아보고 있었는데 딱 좋은 자리가 있어서 거기로 선택했다 라고 밝혔다. 박서진은 저는 땅이면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땅도 나름이더라. 한번 짓고 나니까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땅을 살 수 있었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만족했던 부분은 똑같이 하려고 한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그는 집에 수영장도 하려고 했는데 집에 잔디밭, 엄마밭, 계단을 놔야 했다. 수영장을 놓자니 공간이 없더라. 수영장은 포기했다 라며 추석 지나고 골조를 올릴 거다. 연말이나 연초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단독주택 규모는 1층 45평 물결표 50평, 2층은 150에서 200평 정도로 알려졌다. 앞서 박서진은 가수로 돈을 벌자마자 부모님을 위해 삼천포에 위치한 200평당의 3층 단독주택을 지어 화제가 됐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에게 배, 건어물 가게까지 선물하며 남다른 효심을 보였다. 한편 박서진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출연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2. 살림남 2. 박서진. 둘째 형의 무뚝뚝한 위로. 이제 기대도 된다. 뭉클. 박서진이 둘째 형의 위로에 큰 힘을 얻었다. 4일 방송된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2에서는 삼천포로 향한 박서진과 둘째 형의 진솔한 시간이 그려졌다. 이날 서진을 식당으로 부른 둘째 형은 서진에게 이제 많이 괜찮아졌냐? 라고 물었다. 이에 서진은 괜찮아져야지 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이에 둘째 형은 어쩔 수 없다. 내 몸 네가 챙겨야 한다 라면서도 힘들다며 방송 봤다 라며 최근 심리 상담을 통해 두 형을 보낸 뒤 힘들어하는 서진의 상태를 언급했다.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박서진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아마 그때 방송 보고 처음 알았을 거다 라고 설명했다. 둘째 형 역시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지 몰랐다. 내색을 안 하니까 라며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혼자서 그만큼 지고 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다 라고 속내를 전했다. 그러면서 기대도 된다.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옛날 같진 않지 않냐 라며 쉰다고 생각하고 집에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라 라고 다독였다. 이를 들은 박서진은 여전히 퉁명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형 같다 라고 대꾸했다. 이에 둘째 형은 모르겠다. 나는 이게 형 같은 모습인지 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스튜디오의 박서진은 몇 마디 없는 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해준 것 같다.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위로가 못 돼서 미안해하는 게 보였다 라며 원래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 저도 형도 어색한데 형이 용기 내서 한마디 던질 때마다 고마웠다 라고 속내를 전했다. 3. 강남 주택 건물주 사망사건. 범인은 세입자, 심신미약, 주장, 용감한 형사들 4. 종합. 수십억 자산가를 살해한 범인이 8년 거주한 세입자로 드러났다. 3일 티캐스트 2채널 용감한 형사들 47회에서는 박종기 경감, 과학수사대 윤회출 전 경무관과 김진수 경감, 그리고 가수 최애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사건은 강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걸려온 전화에서 시작됐다. 제보자는
윗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 고 신고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할머니가 집을 내놓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같이 방문할 것을 권유했고 집은 문이 열려 있었다. 안방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시신은 양손이 결박돼 있었고 목에는 끈으로 졸린 듯한 교훈까지 발견됐다. 수사팀은 안방 전기 매트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탁자와 의자가 쓰러져 있는 거실 모습을 통해 할머니가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가 집에 찾아왔으며 문을 열어준 순간 상당한 몸싸움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됐다. 피해자의 콧자등과 입술 주변, 손톱 밑에서 모두 같은 남성의 DNA가 검출돼 수사가 진행됐다. 할머니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였고 강남의 아파트까지 보유한 수십억대 자산가로 동네에서도 할머니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소문이 자자해 강도살인의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강도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뒤진 흔적도 없고 금품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출입흔도 없어 범인은 집 사정을 잘 아는 자로 바뀌었다. 피해자에게는 유산을 다툴 자녀도 없었으며 가족은 여동생 한 명뿐이었다. 20여 명이 조카의 DNA를 채취했지만 용의 선상에 오를 사람은 없었다. 수사팀은 인근 거주자와 주변 상인, 수리업자와 인부, 1년치 통화 내역, 10년간 세입자의 DNA 채취를 했다. 피해자는 달력에 돈 관련 메모를 꼼꼼히 해왔기에 돈 관계는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 세입자 중 다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세입자 중 유독 연락이 안 되는 한 명이 있었다. 8년간 세입해 살았던 60대 남성 최 씨였다. 전과를 확인하니 폭행, 사기 등 전과 6범이었던 것. 어느 날 전화 연결이 됐으나 어눌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묻던 최 씨는 자진해서 파출소로 출두했고 DNA가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술 중 계속 같은 말을 2번씩 반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는 그는 정신질환자로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던 것이다. 재판장에서도 이유를 밝히지 않아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었지만 최 씨는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가 발각돼 채무 독촉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한 것으로 추측됐다. 그러나 권일용 교수는 범행 당시에는 사고와 판단 능력이 보여 심신미약일 리 없다 라고 분노했다. 재판 결과 최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4. 성매매는 맞지만 린, 이수 논란 설전 후에 결혼 후 먹잇감, 긁어부스럼, PDC. 린이 이수와 결혼 후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아봤다. 최근 PDC 바이 PDC 채널에는 린,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린은 전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저는 기분 좋아서 하는데 사람들은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였다.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나는 난데 왜?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러 밝은 척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정확히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가식적이라고 말하니까 라고 털어놨다. 그게 언제부터였냐는 질문에 린은 2004에서 2005년 때는 TV 나가서 헛소리도 할 때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긴 했지만 없는 종자였기 때문에 귀엽다는 말을 많이 해줬다. 그때 저도 어렸고 그 이후에는 노래는 진중한데 제가 좀 가벼우니까 간극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다. 노래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라고 답했다. 결혼을 하면서 조금 힘들어졌을 것 같고 표현이 자꾸 왜곡된다는 말에 공감한 린은 그때 제가 되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제 소셜미디어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서 뭐만 올리면 그런 식의 기사들을 내고 막 그랬었다. 뭔가 표현하는 게 무서워지기도 했다. 그럼 소셜미디어를 하지마 누군가는 이런 말도 했다. 근데 싫은데. 내가 왜? 나도 기록하고 싶다. 나 그런 거 좋아해. 난 조용한 관종이고. 그리고 내 팬들도 볼 텐데 누구 좋으라고 안 하냐 이런 이상한 고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린은 남편은 항상 내가 막 온몸으로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있으니까 미안해하고 불편해했다. 항상 저한테 미안해했던 것 같다. 그러면 되레 제가 미안해진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그런 어떤 긁어 부스럼을 만드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싸우고 싶었던 것 같다. 이기고 싶었고 라며 그건 저한테도 남편한테도 도움되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소수의 분들만 그것들을 염려하고 있었긴 했는데 지금 제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지금은 조금 멈출 줄도 알고 조용히 있을 줄도 알게 돼서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낀다. 되게 마음 편하다 라고 변화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 괜찮을까? 남편한테 화살이 가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나도 안 불편한 건 제가 말하는 게 건너편의 사람들까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싫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뜻을 안다.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부류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래하고 저희 부부가 지내고 있다. 부정적인 것은 배제하고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과 나아가면 된다는 생각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 라고 말했다. 이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0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4년 이수와 결혼한 리는 지난 2016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악플러의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을 전하며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었고 그것 전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며 허위사실 유포, 사실적시 포함, 와도를 넘은 인신공격.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이 더해진 제 부모님에 대한 욕 또는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를 상대로 한 내용에는 법의 도움이 필요했다 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2019년에도 리는 남편과 관련된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잊고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다. 언감생심 그런 걸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상대가 6개월 동안이나 감금당했는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댓글 달았다 라며 성매매는 사실이지만 그 속에 허위 사실은 난무한다. 안 보고 안 읽으면 그만이라 신경 안 썼는데 이 댓글을 읽은 이상 그냥 넘어가면 속상할 것 같다. 모쪼록 알고 싶지 않은 몰라도 될 남의 집 일을 이렇게 알아야 해서 피곤하실 것 같다. 이런 날은 제 직업이 정말 싫다. 미안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하루 마무리 잘하시라 고 설전을 벌였다.